이번 사연은 예비신랑이 오빠를 찾아가 자기가 대신 돈을 달라고 했다며 당당하길래 파혼해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사기꾼들은 정신상태 자체가 다른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저는 미련 없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떤 후회도 없고 조금의 아쉬움조차 남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처만 남은 제 연애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꺼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1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무려 12살 차이가 나는 띠동갑이에요. 엄마는 오빠를 낳고 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뒤늦게 제가 생겨서 완전 늦둥이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는 어릴 적부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저를 무척 아끼고 챙겨주었어요. 그래서 오빠라기보다는 삼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죠.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직장 생활 5년 차쯤에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자주 쓰리며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위궤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게다가 몸속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게다가 야근이 잦은 회사였던 터라 늦은 밤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고 약을 꾸준히 복용했어야 했는데 바쁜 일정에 치이다 보니 그러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살은 많이 빠지고 피부도 거칠어지니 심한 두통까지 찾아왔죠. 그동안 회사 일이 힘들어도 연봉이 꽤나 높은 곳이라 참고 다녔는데 막상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돈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을 위해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으로 내려가 잠시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하루 세 끼를 꼬박 챙겨주셨고 위와 염증에 좋은 음식 위주로 식단을 준비해 주셨죠.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손도 못 대게 하셨고 시골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로 만든 반찬과 기름기 없는 고기 위주로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부모님의 정성과 꾸준한 관리 덕분에 위가 차츰 좋아지더니 몸속 염증도 거의 사라지고 건강이 많이 회복될 수 있었어요. 처음 시골에 내려왔을 때는 환자처럼 집에만 있었는데 몸이 좋아지면서 바깥 활동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고향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언니가 안부 전화를 주었는데 저더러 새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오빠 집에서 며칠 지내다 가라고 권유하더군요. 오빠에게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는데 큰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 딸은 7살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이름 있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새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요. 오빠가 처음 새언니를 저희 집에 데려왔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누가 봐도 교사라는 직업을 알아차릴 만큼 사용하는 말이나 태도가 올바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깍듯이 90도로 인사를 드렸고 말투는 차분하고 단아했으며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빠가 결혼한 지 2년쯤 되었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오빠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혹시 며칠만 빌려줄 수 있겠냐는 말이었죠. 오빠는 저한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미안했던지 말끝을 흐리며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모아둔 돈을 흔쾌히 송금해 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 뒤 새언니가 이자까지 계산해서 깔끔하게 돌려주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새언니는 저를 볼 때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항상 고마움을 표현했답니다. 새언니는 친정에서 위로 오빠 넷의 막내딸로 태어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지만 늘 여자 형제가 없어 외로웠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여동생처럼 생각한다고 했고 저 역시 언니가 없었기에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죠. 어느 순간 저는 회사에서 주요 직책을 맡게 되면서 업무가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새언니에게 자주 연락을 못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빠네도 복잡한 도심을 떠나 서울 외곽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서로 한동안 연락이 뜸해졌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시골로 내려왔다는 소식을 엄마를 통해 듣게 된 새언니는 걱정이 되었는지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뒤로도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며 저를 챙겨주었고, 제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말을 듣자 바로 오빠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던 겁니다. 마침 그때가 초등학교 방학이라 아이들도 새언니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오빠 집에 도착하자마자 새언니는 있는 솜씨 없는 솜씨를 발휘해 몸에 좋은 음식을 차려주더라고요. 물론 반나절 준비해서 음식 2개 정도 만든 수준이었지만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새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하루 이틀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새언니는 아들만 있던 집에 막내딸로 태어나 공주처럼 자라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라면 하나조차 제대로 끓여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귀하게 자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집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음식 만드는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손이 느리고 요리에 재주도 없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 늘 죄송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새언니를 탓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엄마는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바쁜 새언니를 위해 밑반찬을 종종 만들어 택배로 보내주시곤 했었거든요. 부모님은 며느리가 교사라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학창시절 가정 형편이 힘든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었던 담임선생님 덕분에 선생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새언니는 저를 위해 부족한 솜씨를 발휘해서라도 집밥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나선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어깨너머로 본 덕분인지 엄마의 음식 솜씨를 조금 흉내낼 수 있었거든요. 새언니는 자기가 만든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며 좋아했고, 조카들 역시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새언니와 조카들이 그렇게 잘 먹으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새언니가 웃으며 한마디를 건넸어요. 고모가 오니까 애들이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아하네. 바쁘지 않으면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돼? 라고요. 저는 올해 겨울까지만 쉬고 내년에 새 직장을 구할 생각이었기에 조금 더 있다가 내려가도 된다고 말했고 함께 더 지내기로 했습니다. 큰 조카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영어와 수학 같은 사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교사다 보니 학습 관리를 직접 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대신 태권도와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주말에 새언니가 오빠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큰 조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서 제 방으로 문제집을 가져왔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문제라 금방 풀 수 있는 수준이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그러자 조카가 눈을 반짝이며 이해가 너무 잘 돼요 라고 말하는데 저도 신나서 더 열심히 가르쳐 주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도 틈만 나면 문제집을 들고 제 방을 찾아왔고 오랜만에 초등학교 수학을 접하다 보니 의외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큰 조카가 엄마, 고모가 수학을 너무 쉽게 가르쳐줘서 이해가 잘 돼요 라고 하자 새언니가 웃으며 고모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고모 있을 때 많이 물어봐 하더군요. 사실 찐 선생님 앞에서 자랑할 건 아니었지만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렇게 3주가 훌쩍 지나갔고 새언니와 조카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다가 시골로 내려가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조카들이 더 있다 가라며 제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특히 둘째 조카는 고모 가지마 라며 매달리다가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새언니가 둘째 조카를 달래며 고모가 시골에 가서 급히 할 일이 있대 라고 설득해 주어서 겨우 집을 나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이 들어서인지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조카들 생각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시골집으로 내려온 며칠 뒤에 저는 우연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오빠네 둘째가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새언니가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시간이 빠르다 보니 보통 엄마들이 데리러 오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새언니가 근무하는 학교와 조카가 입학할 학교가 다르다 보니 더 마음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아이들 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혹시 지금 바로 취직을 하지 않을 거라면 당분간 오빠 집에 올라와서 둘째를 잠시 봐줄 수 있냐고 말이죠. 초등학교에 적응할 때까지만 등하교만 챙겨주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와 오빠가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했고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니 한번 생각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고비도 챙겨줄 거라고 했고 취직을 위해 필요한 공부가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오전 시간에는 집에서 마음껏 공부를 해도 된다고 덧붙였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직 직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없는 오전에는 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 싶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도 손주들을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고모가 봐주면 훨씬 좋다면서 대찬성을 하셨고요. 결국 주말에 저를 데리러 오빠가 시골집으로 직접 내려왔고 저는 필요한 짐만 챙겨 함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빠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카들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며 난리가 났고 새언니는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집안일은 본인이 다 맡을 테니 저는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간단한 케어 정도만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올라왔을 때 조카들과 지내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두 아이 모두 너무 순하고 나이에 비해 예의도 바른 편이었어요. 아이 둘이 있는 집인데도 벽에 낙서 하나 없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나서도 스스로 제자리에 갖다 놓더라고요. 심지어 오래된 레고 장난감 박스에 작은 부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보관되어 있었답니다. 절대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습관을 들인 건 다 새언니의 교육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첫째 조카는 친구들과 함께 등교를 해서 둘째만 데려다 줬는데 도보 10분 거리의 학교 길에 건널목을 2개나 건너야 하더라고요. 물론 학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봉사로서 계시기는 했지만 넓은 대로이다 보니 대부분 엄마들이 직접 데려다 주고 있었죠. 둘째를 보내고 와서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학교 시간이 다가오더군요.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가면 늘 마주치는 학부모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처음엔 저를 보고 조카 엄마인 줄 알고 오해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오빠네 집에 머물게 되면서 제일 좋아한 사람은 둘째 조카가 아니라 오히려 큰 조카였죠. 수시로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와서 모르는 부분을 저에게 물어봤거든요. 처음엔 큰 조카만 그러더니 나중에는 둘째도 오빠를 따라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제 방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설명을 잘 알아듣고 금방 이해를 해서 생각보다 가르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언니가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와 둘째의 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봐줄 수 있겠냐면서 학원비 개념으로 수고비를 더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새언니가 바빠지면 수학은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조카인데 그냥 봐주겠다고 했더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본인도 한결 수월해지고 아이들도 학원 다니는 시간도 절약되니 여러모로 좋다고 하면서 수고비를 주는 건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빠와 새언니가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둘째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저는 집 청소만 간단히 하고 책을 읽거나 아파트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오전에는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다 보면 어느새 새언니가 퇴근할 시간이 되어 있었죠. 새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항상 고모,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라는 말을 먼저 꺼냈고 새언니를 도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게 되었죠. 오빠 집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자격증도 여러 개 취득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름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잠깐 머물려고 올라왔다가 어느새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오빠 집을 나오기 전에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자기주도 학습법을 가르쳐주고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 외에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혼자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 위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언니가 저에게 취직하기 전에 운전면허증부터 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운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나중에는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따고 싶어도 따지를 못했던 거죠. 새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둘째를 학교에 보내놓은 뒤 운전학원을 다니며 먼저 면허증을 따라고 권한 거예요. 마침 오빠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운전 전문 학원이 있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켜 놓고 집 앞 정류장에서 학원 셔틀을 타고 다녔는데 항상 같은 시간대에 함께 셔틀을 타는 여성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학원을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2살 어렸고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다정스럽게 대하길래 저도 동생처럼 대해 주었죠.
그 동생은 오전에는 운전학원을 다니고 오후에는 제빵학원까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회사 체질이 아니더래요. 제빵 기술을 배워서 경험을 쌓은 후에 작은 빵집을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에 과감히 퇴사를 했고 제빵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멋져 보였고 솔직히 조금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함께 운전학원을 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언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볼 생각 있으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별 대답 없이 웃어넘겼죠. 그런데 정말 그 남자에게서 연락해서 시간 약속까지 잡아왔더라고요. 새언니와 오빠에게는 말하기 좀 그래서 주말에 학원 동생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소개팅 장소로 나갔어요.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동생 말대로 외모도 깔끔하고 성격도 화끈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조금 소심한 편인데 그 사람은 적극적이고 활발해서 리더십도 뛰어나고 무슨 일이든 망설임 없이 행동하더라고요. 헤어지면서 다음에 만나자는 말이 저도 모르게 좋아요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러 가면 항상 본인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해서 먼저 계산하려고 해도 손사래를 치면서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면 돼요. 하며 웃더군요. 왠지 모르게 저를 배려해준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소개하며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기본적인 재산 덕분에 엄마는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주말을 이용해 몇 번 만남을 가진 뒤 새언니와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 나이가 있어서인지 두 사람은 축하해 주면서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주말마다 거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기 시작했고 새언니와 오빠도 그 시간만큼은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어 오빠 집에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첫째는 혼자서 공부를 제법 잘 해나가고 있고 둘째 조카도 등하교를 함께할 친구가 생겨서 큰 걱정은 없었어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남자친구와는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귄 지 1년쯤 되어갈 무렵 새언니의 초대로 남자친구를 오빠 집에 데리고 갔어요. 새언니는 남자친구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고 오빠도 옆에서 부지런히 도와주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과 차를 함께 먹으면서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오빠는 남자친구가 어색해할까봐 계속 말을 건네면서 배려해 주었죠. 새언니는 남자친구 앞에서 저를 엄청 칭찬하면서 우리 아가씨 데리고 가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맞다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런데 새언니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딱딱한 표정으로 남자친구에게 앞으로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평소 밝고 부드러운 모습과 달라서 저도 살짝 놀랐습니다. 오빠 집을 나왔을 때 남자친구는 조금 기분이 상한 듯한 표정으로 자기 새언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조금 깐깐하게 굴어서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살짝 놀랐지만 평소와 달랐던 새언니의 모습이 떠올라 한편으로 남자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했어요. 집에 들어와 새언니에게 초대해줘서 고마웠다고 전화를 했더니 새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모, 내가 오늘 일부러 조금 깐깐하게 굴었어. 고모 뒤에는 든든한 오빠와 언니가 있다는 걸 남자친구한테 알려주려고 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남자들이 처가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남자친구가 앞으로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일부러 강하게 굴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새언니의 모든 행동이 저를 위한 배려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새언니의 말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답니다. 얼마 후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정말 세련되신 분이셨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모님처럼 헤어스타일과 풀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계셨고 인상도 엄청 좋으셨어요. 무엇보다 저를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셔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생전에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삶의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를 이미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시는 듯한 말투로 대해주셔서 전혀 불편함도 없었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남자친구 회사와도 가깝고 오빠 회사와도 크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남자친구는 오빠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높다고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오빠는 가끔 남자친구와 저를 불러 저녁을 사주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에게 하나뿐인 내 동생 잘 부탁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가끔은 시간을 내어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조카들 간식을 사서 오빠네 집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성격 좋은 남자친구는 조카들과도 잘 놀아주더라고요. 여러모로 저를 아껴주고 잘 대해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다음 허락을 받았고 오빠가 마련한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이 서로 인사도 나누었어요. 결혼 날짜를 잡은 뒤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하려는데 새언니와 오빠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그동안 조카 봐주느라 고생했다면서 살림장만에 보태라며 2천만 원을 건네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오빠 집에 있는 동안에도 매달 용돈을 넉넉히 받았고 제게 챙겨준 것도 많은데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했더니 오히려 새언니와 오빠는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 서로 모아둔 돈으로 형편에 맞는 전셋집을 하나 장만하자고 제안했더니 남자친구도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나눈 지 사흘 후에 새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었죠. 오빠가 저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서 저에게 알려준다고 했어요. 며칠 전 남자친구가 오빠 회사 앞에 찾아왔길래 저녁을 같이 먹고 술까지 한잔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오빠에게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는 오빠를 만났다고 말한 적이 없어서 전혀 몰랐던 일이라 당황스럽긴 했어요. 오빠네 집은 돈 관리를 새언니가 하고 있어서 오빠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당장 빌려줄 수가 없었나 봐요. 오빠는 저를 생각해 몰래 대출을 받아서 빌려줄까 하는 고민까지 했었다고 하더래요. 결국 오빠는 숨기지 않고 새언니에게 말했고 그 소식을 듣고 황당해진 새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새언니는 곧 결혼할 사이인데 처음부터 뭔가를 숨기는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고 아무리 가족이 될 사람이어도 결혼 전부터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대놓고 빌려달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 특히 돈 문제는 더더욱 그렇잖아. 그래서 고민 끝에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너무 민망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래서 다음날 퇴근길에 만나자고 연락했고 만나자마자 제가 새언니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꺼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집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부탁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5천만 원도 채 안 된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장만할 때 부족한 돈을 보태드리느라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를 속이고 오빠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뭐라고 해버렸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오빠가 연봉도 높은데 동생한테 그 정도는 빌려줄 수도 있는 거라 생각했대요. 참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해버렸죠. 오빠가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 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거지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저는 돈이 부족하면 보증금의 월세로라도 시작하면 되고 정 힘들면 당분간 어머니 댁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는 누구랑 함께 사는 걸 좋아하시지 않고 자유롭게 사시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하길래 당분간만 연락 없이 지내자고 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가는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할까봐 신경이 쓰였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친구가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집을 구하려고 대출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생각 끝에 남자친구의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좋다고 하시면서 바로 약속 장소로 나오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살짝 여쭤봤습니다. 제가 잘할 테니 저희 결혼하고 2년 정도만 함께 살면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좋은데 좋은 집 놔두고 왜 굳이 들어오려고 하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남자친구가 저희들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셋집을 얻을 거라고 했나 봐요.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벌어놓은 돈도 많고 특히 저희 오빠가 엄청 부자라 집을 얻어줄 거라고 했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어머니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자가가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월세였다는 사실이었죠.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 월세를 올리지 않아 아주 저렴하게 쭉 살고 있다고 어머님이 자랑하듯 말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인사를 한 뒤 돌아서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았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차라리 가진 게 좀 없더라도 사람이 진실되고 믿음을 준다면 함께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오피스텔 앞으로 오라고 했더니 바로 달려왔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는 저를 보며 기분이 좀 나아졌어. 솔직히 자기가 오빠 집에서 2년 동안 애들을 봐주느라 고생하며 직장도 못 다녔는데 나 같으면 5천만 원은 그냥 해주겠다. 안 그래? 라며 또다시 끝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5천만 원에 대한 미련이 남은 거죠. 어떻게든 오빠에게 돈을 빼낼 궁리를 하는 것 같아 무섭고 징그럽기까지 하더군요. 그 돈 받아서 집 구하는데 보태면 좋지 뭘 그래. 자기 생각해서 내가 대신 총대 메고 한 말인데 솔직히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치세.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의 뺨을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놀란 남자친구는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저를 째려보더군요. 지금까지 나랑 만나면서 한 말들 중에 진실이 있긴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월세 살면서 네 집이라고 속이고 나 몰래 오빠한테 돈 뜯어내려고 한 거 이거 그런 게 사기라고 말했죠. 결혼해서 알게 되면 내가 이혼도 못하고 포기하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너란 인간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젠 다 그만두고 싶다.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꺼져라. 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사실에 말도 못하고 서 있더군요. 그래도 입은 살아서 한다는 말이 엄마가 워낙에 낭비가 심하다 보니 생활비 대주느라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네 집 생활비 대줄 여자를 찾은 거냐고. 낭비 심한 엄마 밑에서 자라 남의 돈을 자기 돈인 양 생각하는 너 같은 사기꾼한테 어떤 멍청한 여자가 속아 너랑 결혼할 것 같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와버렸죠. 정말 그동안 저런 형편없는 놈한테 빠져서 살았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을 추스르고 난 다음 오빠 집으로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집도 월세였고 모아둔 돈도 없어서 결혼 비용에 쓰려고 오빠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거라고 설명하자 오빠와 새언니는 깜짝 놀랐더라고요. 게다가 그 돈을 갚을 생각조차 없었다고 하자 새언니는 기겁하며 말하더군요. 새언니는 솔직히 처음부터 제 남자친구가 믿음이 안 가서 계속 찜찜했었는데 저희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말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오빠가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전혀 미련 없어. 어차피 그런 인간과 살면 평생 마음고생에 몸고생할 게 뻔한데 차라리 미리 알게 되어서 오히려 잘 된 거지. 하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자기 집으로 오게 한 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며 본인 탓인 것 같다고 미안해했지만 저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쉬움이나 미련 같은 거 전혀 없다고 괜찮다고 했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만나서 허비한 인연이 아깝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 그 인간이 오피스텔에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오빠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출근은 오빠 차로 함께 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누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겁이 나네요. 지금은 무엇보다 제 일에 충실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가 제일 걱정인데 새언니가 대신 잘 말해준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시절 잠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엄청 힘들었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사귀었던 남자와 헤어지고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사귄 사람과 돌아서는데 오히려 담담해서 이상하네요. 연애 기간은 길었지만 그만큼 배신감과 실망이 커서 그런 거겠죠. 저는 왜 이런 남자만 만나는 건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쓰니님이 착하고 정직한 분이라서 그래요. 이상한 놈들이 꼬일 수도 있지만 쓰니님을 정확히 알아봐주는 남자를 곧 만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기꾼 같은 놈이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쓰니님 같은 분을 기죽게 만든 게 너무 화가 나네요. 오빠와 새언니가 계시잖아요. 쓰니님의 정직하고 착한 본성을 응원합니다.